나를 지치게 하는 높은 금리. 하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 쓰던 계좌 그대로 금리는 더 낮게. 스탁론의 새 시대를 연다. 더 오래, 더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편리하게. 나의 투자 파트너. 치의학 박사 박광범. 그는 1년에 150번이 넘는 비행길에 오릅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메가젠 임플란트를 찾으시거든요. 이제 수입하던 임플란트를 넘어 수출하는 임플란트로. 메가젠은 지금 K 임플란트의 자부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K 임플란트 메가젠. 대한민국 암 환자 수 215만 명, 연간 암 발생자 수 25만 명, 기대 수명 생존 시 10명 중 약 4명 암 진단. 암만큼은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오래 보험을 연구해온 한화생명이 만들었습니다. 75년 노하우를 담아 보험에 진심을 담아. 그래서 이름도 시그니처. 한화생명의 시그니처가 될 암보험 지금 시작합니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주식 매입 자금 더 필요할 땐 더 스탁론. 본인 자산 대비 최대 3배까지 대출 가능. 연장이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최장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스탁론은 한 종목에 100%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 시 추가 대출 물론 가능합니다. 증권사 미소, 신용, 보유 주식 매도 없이 대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더 스탁론입니다. IT의 신 이영수입니다. 이번 매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도체 기초부터 실전 투자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반도체 8대 공정과 함께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요즘 핫한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련된 핵심 수혜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 요즘 뜨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그리고 메타버스, 거기에 관련된 핵심 반도체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IT의 신 이영수와 함께 반도체 투자의 지름길로 함께 하시죠.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삶이 먼저인 도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미래를 그리는 도시. 도시를 감싼 자연이 나의 하루를 위로해주는 이곳. 당신의 오늘을 더 빛나게 만들어드리는, 여기는 광명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지방선거가 열리고 있는 날인데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을 비롯해서 7개 투표용지에 여러분들의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인데요. 아울러서 또 미니 총선이라고도 불리죠. 국회의원 7곳 보궐선거도 열리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은 그래서 좀 색다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빅데이터 기반 정치 평론가시죠.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익남 김광석 현대경제산업연구원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표 소장님, 네. 이번 그 본격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이었죠? 네, 13일간입니다. 네.
여야가 곳곳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면서 더욱 치열했던 것 같은데 여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네. 힘을 실어달라. 그리고 야당은 독선적 정부를 견제해 주십사. 이런 네. 그 주장이 팽팽히 음. 맞섰는데요. 유권자들은 뭐 결국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글쎄 이제 유권자들이 각 개인이 선택을 하겠죠.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임기 워낙 초반입니다. 이른바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국정 안정론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대선 이후에 신구 세력 갈등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쭉 과정을 보면은 취임식도 있었고 대통령 집무실도 옮기면서 새로운 변화가 또 추구되고 있고 그리고 5.18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거 이끌고 또 네. 민주의 문에서 또 참배하는 기념식에 참가하는 모습을 호남 공들이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다면 결국 주도권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정 안정 쪽에 더 힘이 쏠린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매일경제에서도 매일경제 TV에서도 상당히 이 주목해서 초점을 맞춰서 다뤘지만 20일 날부터 22일까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서 이른바 윤심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명심이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바심이다. 바이든 우리 그렇습니까? 김평남께서도 아시는데 아니 이게 미국 대통령이 오면서 경제 패러다임까지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영향을 무시 못해. 그 국민들은 네. 먹고 사는 문제인데 반도체 이야기 나오죠. 또 미국의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나 정부가 많은 관심을 시선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의 구도. 선거 구도로 봤을 때는 국정 안정에 힘이 실린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역시 오늘은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후보들의 경제 공약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할 수밖에 없는 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김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제 위기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네. 지금 곧바로 이제 지방 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여야를 이렇게 구원하는 지원하는 분들 모두가 네. 경제가 당연히 안정화되고 발전하는 심정은 똑같을 텐데 네네. 그런 바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지금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만큼 위기인지. 제가 배 소장님께 대충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가가 올라요. 그러나 소장님 급여도 올라갑니다. 월급도 올라가요. 네. 그러면 견딜만 하시겠죠?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견딜만 하시다고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견딜만 합니다. 네, 그래도 네. 물가가 오르지만 네. 소득도 같이 늘어나니까 음. 견딜 수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음. 소득이 줄지만 물가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도 견딜만 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게 인플레이션 경제죠. 아. 고성장 고물가 때는 견딜만 해요. 네. 또 디플레이션 두 번째. 네. 물가도 떨어지지만 소득도 같이 줄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네요. 네. 근데 견딜 수 없는 게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줄어들 때. 오. 그런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위기론이 좀 부상하는 그 이유가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진입했다.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경제 성장세는 계속 둔화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놔뒀다가는 경제 위기론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들, 특히 코로나19와 전쟁 이후에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 지역 경제, 지역 살림살이를 누가 더 잘 이끌어 갈까를 관심을 가질 텐데, 그런 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가장 지방선거 공약 이슈로서 부상한 것 첫 번째가 바로 산업경제입니다. 네. 두 번째가 바로 도시 지역 발전입니다. 이걸 해석해 본다면 결국 이렇게 꺼져가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이든의 마음처럼 우리나라에, 미국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더 지어, 현대자동차 공장 더 우리나라에 지어줘. 이게 기업 유치거든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 지방의 어떤 지역 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훌륭한 첨단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누가 더 적절한 리더가 될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을 두고 있고, 당연히 공약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도시 지역 발전이라고 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에 굳이 성공하지 못한 정책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 다들 똑같이 말씀하시는 부동산. 게 그렇죠,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리만큼 많은 민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꺼져 있던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그런 방향을 다시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공약을 바탕으로 선거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사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물론 다 이 뭐 경계가 확실히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좀 제한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선거 격전지 탑5를 박지영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이제 조금 뒤면 윤석열 정부와 함께할 전국의 지방정부가 새롭게 꾸려집니다. 총 2,324개의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만 7,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야의 피말리는 대결 끝에 그 결과가 특히나 주목되고 있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탑5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시입니다.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은 지역인 만큼 선거운동 기간 중에 오세훈, 송영길 이 두 후보 간의 주택 공약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중량급 정치인들의 집을 둘러싼 포화전,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어서는 경륜을 지닌 이심이냐, 패기로 뭉친 윤심이냐. 자, 이번 선거에서 엎치락뒤치락이 가장 심했었던 경기도입니다. 김동연 후보로 환승을 할지 아니면 김은혜 후보와 동승을 할지 GTX 교통과 일자리 공약들 중에서 과연 경기도민의 마음을 흔든 주인공은 누굴까요? 자,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관문도시 인천입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를 비롯해서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까지 산적한 과제 앞에서 과연 현직 박남춘 후보와 전임시장 유정복 후보 중 누구의 해법이 통할까요? 자, 이번엔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이어서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유력시 돼 보이는 지역인데요. 12년 만에 다시 도전장을 낸 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원주에 현대차 미래사업부를 유치하겠다고 밝혔고, 또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원주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의 유치 전 유권자들의 마음까지 뺏어올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격전지는 중원, 충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특별 고문 출신이 맞붙었는데요. 그야말로 신구 정부의 대리전입니다. 농민수당과 양육수당 같은 복지 공약으로 쩐의 전쟁이 가열된 바 있는데요. 과연 어디로 표심이 쏠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격전지 탑5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역별 판세와 경제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부터 보겠습니다. 0.73인가요? 73인가요? 73%. 네, 73%포인트로 대선에서 박빙승부를 보이면서 서울이 소위 허니문 선거 성격의 이 지방선거에서도 기세를 이어갈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집권 여당이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데 선거는 어떤 변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5%포인트, 31만 표를 이겼던 지역이 바로 서울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심에 또 오심에 방금 전에 우리가 김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또 부심, 부동산까지.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역이 부심, 서울이고 여기다 뭐까지 했었습니까? 바로 이 선거 공식운동 초반에 또 대한민국을 서울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 효과, 바심. 지바심.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는 따져보면 명심이 좀 약하게 미치는 곳이 서울이거든요. 게다가 송심,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송탐대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의 자중질환이 있었던 공천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큰 변수로 작동하는 것이 여당 쪽이다. 네. 그렇다면 상당히 여당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소장님은 이 정치평론가답게 아주 좋은 용어를 네. 축약해서 잘 만들어내시는데 바심입니다. 부심도 하나 배웠습니다. 네. 김 실장님, 지난해 4.7 재보선이죠. 오세훈 시장이 다시 이제 서울시장이 된 데는 부심, 부동산 민심이 많은 영향을 미쳤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된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 상당한 공을 들여왔는데 네. 결국은 서울 시민들의 관심도 이쪽에 부동산 민심에 많이 쏠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여러분께 좀 재밌는 이슈를 제시해드리면 세계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집값이 안 오른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혹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겠네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중간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집값 오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미국? 물론 예, 미국도 많이 네. 올랐습니다만.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네. 근데 뉴질랜드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2천만 명? 2천만도 안 되죠? 500만 명. 서울 인구보다도 안 됩니다. 예. 네, 480만입니다. 네, 500만 명 비슷해요. 힌트로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양이 몇 만인지 아세요? 양이 8천만 마리. 그럼 이 뉴질랜드 인구가 양의 세상이네요. 양의 세상입니다. 네. 참 뉴질랜드 좋아하는 사람 중에 양호하네요. 하나인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양호합니다. 네, 양호한 게 아니라 부호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뉴질랜드 국민이 양을 열심히 길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부자가 됐는지 여부가 된 게 아니라 집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부가 갈린 거예요. 저는 이것을 K자형 양극화라고 표현했어요. 마찬가지로 서울의 그 부심, 말씀하셨던 그 부심이 여기서도 작용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오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반은 좋아하고 반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집을 보유한 자는 좋아하고 집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마음을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정부 동안에 부동산 정책에 실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평가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는데 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잡겠다고 했는데 잡았거나 안 잡겠다 했는데 안 잡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에게 희망 고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평론가들은 부동산 정책에 상당한 실패가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시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부심을 잡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집을 못 갖고 있는 자의 부심도 잡아야 되고 집을 갖고 있는 자의 부심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키워드를 다 가져갑니다. 두 후보가.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 대표적으로 뭐 초과증축 허용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허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두 후보가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을 갖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잡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집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도 마음을 잡아야 되니까 뭡니까? 부동산 공급입니다. 네. 엄청난 아파트 공급을 통해서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개념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가격이 떨어지면 안정화합니까? 오르면 안정화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둘 다의 마음을 다 잡는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네. 두 후보가 같은 어떤 종류의 두 가지 부심을 다 잡기 위한 그런 방향의 정책들을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김 실장님, 네. 우리나라 인구의 이제 4분의 1이 경기도에 살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여야 유력
후보 여야 후보는 초박빙으로 선거전을 치러왔고요. 그런 만큼 공약의 선명성 또 어떤 또 현실적인 그 현안에 더 누가 더 뭐 맞닿아 있느냐 맞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심을 가르는데 뭐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게 교통 공약이죠. 그러니까 네. 서울에 맞닿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수도권이고 그런 측면에서 더 교통 측면에서 교통 정책이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좀 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유일하게 인구 걱정이 없는 지역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인구의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의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의 이동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방 소멸 이슈가 제기되는 것은 인구 감소 문제도 있겠지만 인구의 이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065년까지 통계청의 인구 추계 기초에서 말씀드리면 인구의 이동이 경기도로 집중되는 거. 물론 서울 인구조차도 줍니다. 그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지방 인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다뤄드릴 이 지방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인구를 유지시키는데 초점을 둔 전략을 공약들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경기도는 그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운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살고 있는 경기도 주민 입장에서 더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슈가 가장 주민들의 니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서울이 상업 집중 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이제 주거 지역으로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주거지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서울과 경기도권 간의 이 시간적인 거리, 그러니까 우리 물질적인 거리가 아니라 교통상의 거리가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집중되는 니즈가 교통 영역에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큰 틀에서는 두 후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GTS 공약인 거죠. 디테일하게는 노선을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디테일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GTX를 확충하겠다라는 방향에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대부분이 이제 신도시라고 분류된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도시였지만 이제 분당과 일산은 구도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분당과 일산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주민들의 니즈가 재건축 규제 완화 해소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더 부합하게 전개해 줄 것인가 공약을 통해서 네. 정책을 통해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많은 분들이 투표에 임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GTX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던 것 같은데 그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경기도 네.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에 뛰어들면서 이제 공석이 됐고, 그래서 민주당의 수성이냐, 국민의힘의 탈환이냐, 당연히 최대의 관전지인데 승부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냐. 왜냐하면 대선 2차전이고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경기도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경기도가 핫플레이스고 지방선거 맛집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 이기면 다 이긴 것이고 경기도 지면 다 진 것이다. 네. 특히 좀 더 유리한 선거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놓여져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뭐 숫자로 몇 군데를 이긴다.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할 때 그것보다 경기도를 이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재명 위원장의 미래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 윤심, 김은혜 후보, 그리고 이재명 위원장의 명심, 김동연 후보, 이런 건 양김 대결인데 사실상 양김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위원장의 대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죠. 또 5.18 참석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습니다. 또 임기 초반에는 국정 안정이라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 기준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이재명 위원장의 명심이 얼마만큼의 경기도에 작동이 될지. 지난 대선에서는 46만 표를 이긴 지역이 이재명 후보가 네. 이재명 위원장이 바로 경기도인데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냐 이재명 위원장의 운명을 결정하는 네. 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격전지 탑5 이번에는 인천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흥미로운 곳인데요. 소장님, 네. 현직 시장 민주당 박남춘 시장의 수성이냐 아니면 전직 시장 유정복 후보의 반격이냐 역시 관심사인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더 이렇게 뭐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네. 이재명 위원장이 전체 선거에 대한 결과까지도 진두지휘하지만 특히 본인의 첫 국회 입성 여부가 결정되는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송영길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리를 비우면서 전략 공천이 된 곳이 바로 계양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선 후보였으니까 뭐 여기는 낙승을 거둘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다윗. 그만큼 뭐 여러 가지 네.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었는데 실제 지금까지 쭉 네.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바뀌었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과 이재명 골리앗이 아니라 윤영선도 다윗 그리고 이재명도 다윗이야. 다 다윗이에요. 다윗 됐어. 다윗이 그만큼 어려운 선거가 됐다라는 것은 네. 지금 인천도 전반적으로 이른바 구체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는 뭐냐? 구도가 그만큼 인천도 국정 안정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거는 체는 체력인데 선거에 나는 후보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정당 지지율 체력이거든요.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이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대체적으로 상승세 높게 나타나고 마지막에 이재명 위원장의 영향력이 인천에서 뿜뿜해줘야 박남춘 후보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위원장의 이 영향력이 안 뿜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명분이 약하다. 그러니까 왜 어려운데 나갔어야지 왜 인천 계양을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거든요. 여기를 나갔느냐. 이러다 보니까 인천시장 선거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됐는데 2000년도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장 대표님께서도 장 진행자께서도 장애국에서도 지난 2000년에 종로를 내려두고 부산 북강서울에 가서 허태열 후보랑 맞붙었던 것이 노무현 후보였거든요. 그때 네. 저도 괜찮습니다. 저는 나옵니다. 하면서 바보 노무현 신드롬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현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인천 선거까지도 인천시장 선거까지도 환경상 더불어민주당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추세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실장님, 인천시의 최대 현안은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를 뭐 어디로 할 것이냐. 그리고 송도나 청라, 뭐 저도 가보지만 이렇게 상당히 놀랍게 발전을 하고 있던데 이 신도심과 구도심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투표를 통해서 선택한 그 후보가 결국 이런 방향으로 정책, 그 인천 지역 살림살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제 유추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매경하고 같이 그때 다녀왔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아마 2017년, 18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이 공사에 갔었는데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이름이 수도권 매립지 공사. 예.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그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공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2025년 사용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이 두 후보의 정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보시면 좋겠는데 박남춘 후보 같은 경우는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유정복은 그것을 더 이어서 여전히 수도권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표심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질지 이런 것도 굉장히 주목할 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방금 너무 좋은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인천시만큼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가 큰 그런 지역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 격차를 축소하는 그런 정책들을 누가 가동할 것인가, 주로 이제 교통망이라든가 인프라 정책을 통해서 가져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가 굉장히 촘촘한 그런 정책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우리가 국내 경제 관계로 뭐 서울과의 연결고리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이 안 나와요. 그같이 GTX도 서울과 사실상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경기도나 것들이거든요. 마찬가지죠. 근데 아까, 경기도에 예, 예. 반도체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중 평택을 통해서 대중 경제의 도약대 클러스터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창업 단지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니까 그런 것도 형성 가능하고 이제 인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은 우리 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이런 이야기나 좀 아파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바이오 특징이 있거든요. 송도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송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바이오나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육해 그다음에 공까지 다 망라되는 이런 교통 시스템이 물류를 향상시키는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기 굉장히 좋은 조직이거든요. 저는 좀 약간 홀로서기 독자로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더 구체성 있게 발표하는 저는 후보자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경제산업 정책 그럼요. 말씀하시네요. 저는 정말 소장님을 통해서도 또 한번 배우는 네. 입장인데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인천시만 갖고 있는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자유구역을 좀 집중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된 그 지역들이 한 10여 개 정도 있는데요. 인천 경제 자유구역 여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네. 근데 이 경제 자유구역의 특징이 뭐냐면 해외 유수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규제도 완전히 완화돼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거주할 만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 자유구역을 활용해서 어떻게 글로벌한 다국적 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시켜서 우리 경기를 더 도약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 공약들도 좀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면 어떨까. 네. 이 영상 방송을 통해서 네. 이 후보자들 혹은 이 관계된 이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공약 이후에도 그럼요. 네. 나라 살림살이에 이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네. 의견입니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천이 가장 핫플레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천 시민들께서는 고민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지사 선거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강원도는 원래는 전통적으로 보수가 좀 득세하다 그럴까요? 그러다가 도지사는 민주당이 또 내리 3선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많이 득표를 했죠. 받았지만 네. 이번에는 어떻게 갈까요? 이번에도 보수 성향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어떤 변수의 영향력이 더 많고 그렇죠. 크냐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앞서 말씀하신 네. 큰 최문순 강원지사가 3선을 했던 것은 2011년에 보궐선거에서 워낙 그 당시에는 야당 이명박 정부 때니까 야당 후보가 강원도에서 상당히 강한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당선이 가능했고 그 위에 쭉 이 강원지사로서의 성과를 내면서 3선까지 내리 3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난 대선을 보더라도 역시 이 강원도는 이른바 안철수 후보 아닙니다. 네. 안보 심리가 작동되고 네. 또 군심 이건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군심이 작동되는 곳이 역시 강원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더 많이 득표를 했거든요. 윤심. 근데 여기다가 또 김진태 후보도 상당히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좀 각인돼 있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거 판세가 춘천과 원주의 대결, 각각 자 후보의 이제 지역구와 기반이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심 또 바심 바이든 또 대통령 방문 효과까지도 또 강원도는 간접적으로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윤심, 군심, 안심까지 작동이 있는 곳에서 민주당에 뭐가 있느냐? 특별히 없어요.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광재 후보의 경쟁력. 이거는 경쟁력입니다. 예. 바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2010년 지방선거 때 어려웠던
이 선거를 반전시켰던 것도 네. 이광재 후보의 개인기, 강원도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려운 선거 환경에서의 이광재 후보의 개인기가 지금 얼마나 불을 뿜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봐야겠죠. 네. 이광재, 김진태 후보 두 후보가 다 뭐 개인적인 경쟁력은 있지만 이번에 강원 지역도 아까 경제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서 대기업 유치전을 뭐 공약에 내세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다른 어떤 지역보다 기업 유치에 가장 혈안이 되어 있는 지역이 강원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강원도 지역은 그냥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을 만큼 지방 소멸이라는 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이라는 그 현안을 가장 바로 앞에 맞닥뜨린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인구가 왜 감소할까요? 기업이 없어서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거기 머물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지방 소멸의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기업 유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도 세계 주요 다국적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그 목적도 결국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리쇼링 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초점을 둔 게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공약이고요. 물론 현대차 그 본사가 그쪽으로 이동한다기보다는 그 중에 일정 부서, 예를 들면 로봇 부서라든가 네. 또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UAM 그렇죠. 뭐 예. 자율주행차 영역이라든가 그러니까 특정 부서라도 강원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산업을 만들겠다. 그럼 이제 대기업이 오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들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밸류체인이 형성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리저널 밸류체인이라고. 그 지역 내에 밸류체인이 형성되면 소위 그 공장이나 본사나 그 기업인들이 먹고 마시고 뭐 구매하는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표본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네. 재미있게도 이제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유치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삼성전자에 다녀왔었거든요. 이 반도체 사업부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반도체 사업부를 삼성전자가 더 키우기 위해서 물론 평택 공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역시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원주에 이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모든 반도체 사업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지역이거든요. 강원도가. 네.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주에 원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가 이런 헬스케어 혁신도시. 관련 네. 기능을 하는 국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영역에서의 반도체 그거만큼은 우리가 특화할 수 있다라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어떤 기업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산업이 더 부상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그림 그려보실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여야의 승부처로 꼽히는 충북도를 짚어보겠습니다. 노영민 대 김영환 후보, 김영환 후보 대 노영민 후보. 두 분은 공교롭게 또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라고도 하시던데. 네. 노영민 후보는 전 정부 비서실장 출신이고 네. 김영환 후보는 민주당 쪽에 더 오래 몸을 담았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특보 출신이고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참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네. 정치 알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영환 전 장관을 했었고 김대중 정부에서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인데 네. 이번 선거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고 맞잡고 당선에 뭐 기여를 하면서 충북지사 후보로 또 공천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도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선거할 때 후보자들을 수없이 만나보면 정말 좀 가급적 안 했으면 하는 선거가 동문 또는 가족 이러면 정말 피가 튀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선거 좀 안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충북은 어떤 지역이냐? 충북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미터. 충북이 예. 이기면
대선 이긴다. 원래 우리가 충청도가 좀 그런 중간지대에서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청도가 이겨요 하면 이기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대선 결과, 충청권의 선거 결과는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 여쭤봐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충북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지역이에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광역단체장도 탄생을 하지만 여긴 대체적으로 또 보수 성향이 좀 강한 편입니다. 또 충북 음성 그러면은 옥천인가요? 옥천이 바로 유경수 옥천입니다. 여사의 또 예. 고향이기도 예. 하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그런 식의 또 인연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래서 윤심과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명심이 아니라 문심 대 윤심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노영민 후보,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특보 역할을 했었던 또 김영환 후보거든요. 그럼 대체적으로 좀 살아있는 권력 쪽에 좀 힘이 실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워낙 또 노련한 인물이, 지역에서 국회의원까지 역임했던 인물이 노영민 전 의원 또 현 후보이기 때문에 결과는 또 봐야겠죠. 윤 대통령 그 충청도 연계론까지 감안하면 윤심 대 문심, 문심 대 윤심 구도가 또 흥미로운 것 같고요. 이 두 후보의 대표 공약은 또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충북 지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그 이슈, 고민은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도 그 정책 공약상의 큰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두 후보가 주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이 저출산 고령화 중에 저출산에 포커스를 두느냐 아니면 고령화에 포커스를 두느냐, 예. 이 두 가지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대표 공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노 후보 같은 경우는요, 이 출산 육아의 부담이 이 저출생으로 이어진다라고 현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양육 수당을 매월 70만 원씩, 그래서 5년 동안 총 4,200만 원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주된 공약입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해 보겠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 이 김 후보님 같은 경우는 포커스를 좀 더 고령화에 두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비 후불제를 도입하겠다 하는 새로운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민 입장에서도 우리 가계 경제에 어떤 경우가 더 혜택이 있을까라는 것을 판단을 하셔서 후보를 선정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격전지 5곳의 공약, 경제 공약 중심으로 알아봤고요. 또 판세도 나름대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선거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가 바로 보궐선거인데요. 대선 주자로 활약했던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의 지역도 박지영 아나운서가 요약을 먼저 해봅니다. 자, 이번엔 유권자들이 이 시각 가장 궁금해할 두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등판으로 판이 커지게 된 인천 계양을, 그리고 성남 분당 갑. 여야의 명운이 걸린 보궐선거 지역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먼저 대선 주자였던 정치인과 25년 동네 의사의 대결로 화제를 모은 인천 계양을입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이재명 후보의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이냐, 아니면 지역 사정에 밝은 윤영선 후보의 맞춤형 철도 공약이냐. 정치적 체급은 현저하게 다르지만 판세는 안개 속이었던 계양을, 이제 잠시 뒤면 그 승자가 가려집니다. 이번엔 분당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벤처 신화의 주역들이 한국의 실리콘밸리죠. 판교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무엇보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해서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각자의 해법이 아주 다른데요. 과연 누가 더 호응을 얻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궐선거 두 지역 짚어봤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출격으로 판을 키운 보궐선거인 만큼 여야 지도부에서도 지원 유세 총력을 다 했던 것 같은데요. 분당갑, 계양을을 비롯한 총 7곳의 보궐선거, 미니 총선급으로 향후 전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표 소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구심점이고 지난 대선 후보죠. 인천 계양을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개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누가 당선되는지 알 수 있겠지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래 정치 권력의 향배까지도 점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7곳의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대체적으로 강력단체장의 판세와 비슷하게 전개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강력단체장 선거 결과와 7곳의 미니 총선이라고 하고 있는 이 보궐선거의 결과가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도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분당갑도 안철수 후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긴 한데 계양을입니다. 계양을에서 쭉 이어져 왔던 판세를 보면은 이재명 위원장이 이게 그냥 이기는 게 아닌데 네.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저력이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부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좀 격차를 내고서 이재명 위원장이 이긴다면 그래 그래도 미래는 좀 있겠네. 그래도 이제 이재명 위원장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인천도 이기게 되고 경기도도 이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기더라도 간신히 가까스로 이긴다든지 자칫 졌다. 이재명 위원장이 지역구에서 진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파장이 초래될 수 있는 일종의 카오스 나비 효과의 첫 신호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개항을 해서 이재명 위원장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네, 실장님 앞서 이제 화면에서 경제 공약을 짧게 짚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대선 주자급 후보들이다 보니까 이 경제 공약에 많은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이렇게 그 지역적 고민이 담긴 걸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당 성남 같은 경우 두 후보가 말 그대로 두 벤처 신화의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분당 갑 이 지역이 실리콘밸리, 판교를 포함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한 국토 정비 차원의 재건축이 아니라 말 그대로 디지털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유니콘 기업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도 이바지하고 그 해당 지역의 성장에도 이바지할 만한 그런 방향으로 누가 더 잘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주안점을 두고 주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보궐선거 사실 중요한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감 선거도 상당히 네,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교육 정책은 물론이고 또 교육청 예산이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많이 계속 늘고 있는데 네. 예산 운영의 그 효율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교육감도 투표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지방선거 또 우리 대표님 말씀에 진행자 말씀에 교육감 선거도 중요하다. 저는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 저는 한 글자로 민생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여당이 유리할 수도 있고 야당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천심. 그건 민생이거든요. 국민들이 정말 힘들게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당히 그리고 후보자가 마음을 쓰고 있느냐, 진심이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기면 되지. 이런 접근 방식으로 후보자들이나 교육감 후보들이 생각한다면 저는 미래는 없다. 네. 지금 단지 이번 선거는 이길지 몰라도 진정성 있는 민생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그 후폭풍은 빠른 시간 내에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후보자들이 교육감 당선되는 분들이 꼭 우리 매일경제TV를 봐라.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중요한 현안 예. 저도 매일경제TV 매일 봅니다. 그래서 매일경제TV 아닙니까? 근데 이걸 볼 때 정치 현안들을 떠나서 과연 국민들이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의무적으로 좀 이렇게 체크 표시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지방선거 당선되는 모든 분들이
우리 매일경제 TV를 매일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광석 실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저까지 또 띄워드렸네요. 아무튼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다음 주부터 우리 배 소장님을 매일경제TV에서 매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제 정알못, 정치 1도 모르는 네. 사람으로서 소장님께 많은 교훈을 좀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토론회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이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도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대전환기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또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 더군다나 전쟁,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대전환을 만들었는데 국내 내부적으로도 말 그대로 이 대통령의 전환 그리고 주요 지역들의 지자체장들의 전환 모든 것들이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이 전환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이 전환되는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대전환의 시기에 쓸려나가는 게 아니라 휩쓸려 나가는 게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훌륭한 이 투표 참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하길 바라겠고 이 공약 사항들은 여러분이 투표하시는데도 참조되겠지만 나중에 이 선거 결과 이후에 그 지역이 어떻게 살림살이가 이어질지를 들여다보는 데도 충분히 참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좀 의미 있는 그 도약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여봅니다. 네, 두 분 다 뭐 사실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로서 상당히 바쁘신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자주 저희 매일경제 TV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뵀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전문가 말씀을 들어보니 표심의 향방은 민심이냐 도약이냐 정당보다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국정 안정과 정부 견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지역 일구는 진짜 내가 사는 곳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생각을 해서 한 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집으로 마련한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의 고민 전립선 지구력. 남자란 말이요, 전립선하고 지구력이 좋아야 했어. 나이 탓만 하고 있었지. 싱싱하고 싱싱하잖아. 아직 살아있지. 얼마나 좋냐고. 또 비결이 뭐냐고. 당근, 소파, 고사놀이지. 일일이 얘기하긴 그렇고 드셔보고 얘기합시다. 쉿, 아주 좋아. 남자는 전립선, 남자는 지구력. 소팔메토와 옥타코사놀이 만나 전립선 건강, 지구력 증진. 소팔코사놀 1000mg. 싱싱 전립선, 싱싱 지구력. 소팔 코사놀. 불만족 시 반품 가능. 11분 무료 증정. 99,900원. 1+1 재구매 시 20% 더 추가 할인. 이게 아무 때나 막 주는 게 아니여. 싱싱 전립선, 싱싱 지구력. 소팔 코사놀. 높은 함량을 반드시 비교하세요. 안녕하십니까. 060-306-8249-15번 돌파 매매 매니저 노강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최근에 제일 핫한 테마주죠. 바로 신재생 에너지 테마주 한 종목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태양광 종목들 그리고 풍력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대장전 종목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2분기 때 실적 호조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차트로 봤을 때 또 대바닥을 이제 막 돌파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어떤 종목을 제가 추천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제가 신재생 에너지 1등주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 이 동그라미 자리에서 추천드렸는데 무려 지금 일주일 만에 또 30%가 올라갔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 일진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일진홀딩스는 자, 이 동그라미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추천드렸는데 하루 만에 또 25%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도 바닥권에서 이제 막 돌파하는 신재생 에너지 대장주로 부각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투자펀드 첫 번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대장주로 지금 막 등극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투자펀드 두 번째는 2분기 실적 역시 호조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투자펀드 세 번째, 그리고 대바닥을 지금 막 돌파하고 있는 차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정말 대바닥이죠. 자, 1년 내내 쫙 빠지다가 지금 1차 상승했다가 다시 빠지고 이제 막 다시 올라오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 앞전 고점을 지금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060-300-8249-15번 노광민이었습니다.